번째 사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TMVPR, 한글로 바꾸니까 스펙이더라고요. 스펙님이 더빅스쿨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네. 전자공학 관련 서류평가에서 계속 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스펙 내역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대 4년제 전자공학 전공하셨고요. 학점은 3.75점입니다. 어학점수는 토익이 780점, 토스 7 가지고 계시고 그 밖에 자격증, 전기기사 자격증, 소방설비기사, 한국사 1급 보유하고 계십니다. 경력사항으로는 과학기술원에서 인턴 2개월 하셨고요. 수상 경력은 없으십니다. 이 밖에 대외활동, 전자기술 디스플레이 학회 1년 수료하셨고요. 반도체 전자 관련 팀 프로젝트를 하셨네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 공란으로 두셨고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 삼성전자 DS 부문 SK하이닉스라고 쓰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안녕하세요. 현재 졸업 이후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들어가려고 하는 공대 취준생입니다. 공기업보다는 사기업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아무래도 학교 스펙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기업을 지원하라고 합니다. 실제 서류를 넣으면 필기 전부터 떨어지는 실상이어서 학교의 네임밸류를 보는 건지 의문이 드네요. 대기업 지원을 위해서 제가 더 분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다른 외부에서 인턴이나 연구소 쪽 경험이 부족해서 이 점이 미흡한 걸까요? 혹은 지금이라도 공기업 준비를 해야 할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또 삼성전자 DS 그리고 SK하이닉스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럼 우선 스펙부터 좀 전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일단 뭐 학점이라든지 기사 자격증, 기타 이제 스펙란에 채워주신 거를 봤었을 때 이분이 학교 생활 충실히 해오셨고 취업 준비도 성실히 해오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스펙적인 부분에서 제가 아쉬운 부분을 한 2가지 정도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학 점수, 토익 점수 같은 경우에 지금 토스 말하기 레벨 7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수를 갖고 계신데 그래도 800점 이상으로 올려주신다면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기업의 어떤 서류 합격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추천드릴 한국전력공사 지원이나 혹은 외국계 기업으로도 지원을 할 때 일부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기술원 인턴에서 2개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는 반도체와는 약간 좀 떨어진 그런 업종에서 지금 인턴을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이분이 뭐 하반기 시작까지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이지만 만약에 다음 상반기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시점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은 어떤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 인턴을 하시면서 실제 내가 희망하는 반도체 장비 직무자로서 반도체 장비를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쌓으실 수가 있다면은 좀 더 서류 합격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토익 점수와 인턴 경력. 그러면 이프로님은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영어 성적도 취득하려고 노력했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4학년 이후에 이제 자격증 같은 거, 기사 자격증 같은 것도 취득하려고 했고 그다음 인턴까지도 하려고 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이제 이런 공학과 출신 기본적인 스펙 자체를 잘 생각해 보면은 네.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스펙과 지금 현재 이 스펙님이 갖고 있는 스펙과 사실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다른 공학과 출신들을 뽑지 않고 우리 스펙님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다 모든 게 평준화되어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본인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작업이 일단은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점을 조금 더 돋보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분이 그래서인지 서류 합격이 계속 안 된다고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랑 이제 이프로님이 같이 평가한 것처럼 스펙 때문에 떨어질 요소는 사실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부족했었는지 한번 짚어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분이 갓 졸업하셨다고 하니 절대적인 서류 지원 횟수의 부족이지 않았을까 좀 이런 거를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채용 규모가 줄어든 시점에서 그 줄어든 채용 규모에서 그나마 지원도 덜 했었다면은 당연히 상반기에 서류 합격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수 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취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네. 서류 전형 작성에 대해서 정말 노하우가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경력과 경험 기술서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까지밖에 어필을 못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제 적절하게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도 이 문항의 의도 그리고 글의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그런 활용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이런 서류 전형에 있어서 좀 약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하시면서 서류라는 것은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구나, 본인 스스로 감을 잡아 나가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프로님도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상반기 때 혹시 삼성전자 지원 지금 채용 프로세스 기억나시나요 혹시 MC님? 그 온라인으로 봤던 거 기억나세요? 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보고 필기 시험도 그렇죠. 온라인으로 보고 면접장에 가서도 면접장에 불렀지만 면접은 실제로 온라인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많은 사람들을 부를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소규모로 진행됐다 보니까 TO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럼 그 TO 때문에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 이번 상반기에 지원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상반기에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서류는 통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되게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 그 시대, 그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올라가기도 하고 살짝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TO가 적고 좀 더 전문성이 고밀화되다 보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학사보다는 석사생들이 좀 더 많이 뽑힌 게 사실이었어요. 네. 이공계들 출신 같은 경우에는 석사생. 근데 그 석사생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석학이기 때문에 많이 뽑았을까요? 혹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서 많이 뽑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지금 직무 같은 경우에 지금 DS 파트라고 한다면 상급 지원 직무들 중에 회로 설계나 반도체 공정 설계, 생산 관리 등 같은 것들을 뽑는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일반 문과생들처럼 마케팅이라든지 영업 관리와 다르게 굉장히 전문성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사생들보다는 아무래도 석사생들, 특히나 이런 반도체 쪽으로 좀 더 밀도 있게 공부하신 분들이 더 전문성이 강화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에서 좀 더 경쟁력이 좀 좌우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TO가 좀 넓혀지다 보면은 석사생이랑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내가 학사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네, 저희가 또 근데 취업 준비할 때 항상 늘 드는 고민이 학벌이 중요할까라는 궁금증이 항상 쫓아다니거든요. 실제로 학벌에 따라서 당락이 좀 좌우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나요? 일단 뭐 학벌이 채용에 있어서 영향이 없다 뭐 이렇게 단언을 드리긴 힘들지만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채용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좀 체계화되지 못했었고 어떤 스펙이 좋은 사람이 일을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채용 시스템도 점점 고도화되면서 그리고 스펙 좋은 사람이 실무까지 잘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것들이 점차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본인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학벌보다도 그런 직무적인 능력, 직무 전문성, 전공 영역 등의 그런 능력을 더 평가하기 때문에 이공계열이 인문계열보다는 학교 네임밸류, 학벌에 따른 불이익은 좀 더 적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또한 채용 TO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적게 뽑다 보면은 기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이런저런 면들을 더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뭐 적은 TO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그 안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거기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선별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어떤 학벌도 좀 더 일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공계열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이분이 전기전자공학과고 채용 TO가 많은 반도체 DS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학벌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요즘처럼 경쟁률이 치열한 시대에서 사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씀은 학벌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프로님? 이제 제 시대 때까지만 해도 되게 유명한 문구가 있었어요. 이거는 저도 아직도 기억하는데 조국의 미래가 어디냐 묻고도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라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 문구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 사실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나 이제 전문성이 좀 더 강화되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분명히 대학교 때 발휘가 돼서 좋은 대학을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 좋은 대학 안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회사에서 어떻게 발휘될지는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4년 동안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누군가는 굉장히 기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고 누군가는 현장에서 공부하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원에서 인턴 해보려고 노력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블라인드 채용이 되고 학교를 가리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학벌에 의해서 뭐 좌지우지 되는 경우는 좀 드물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쌤 말처럼. 다만 이 고도화되고 있는 전문성이라는 거 하는 것은 석사생, 이렇게 위로
학사가 아니라 석사, 석사가 아니라 박사 같이 그 전문성을 고도화하는 과정,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공부했던 연구 논문이라든지 과제 수행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는 건 이 학벌이라는 거는 이 수평적인 학벌이 아니라 수직적인 학벌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삼성전자에서도 사실 워낙 적게 뽑다 보니까 석사생들이 많이 합격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학부생 입장에서는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석사생들과의 경쟁을 너무 주눅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네. 만약에 같은 돈을 준다라고 한다면 석사생을 뽑을까 학사생을 뽑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학사생을 뽑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R&D 파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전문 영역이나 연공 영역, 연구 분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석사생이 좀 더 우월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대기업들, 금융기업들은 이런 관련되어 있는 전공이라든지 석사를 나오면요. 그와 관련돼서 연봉 테이블에서 임금 호봉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석사 기간 동안이 더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학사생을 뽑는 것과 석사생을 뽑는 둘 다 신입을 들어가는데 석사생들이 학사생보다 더 높은 호봉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일을 시키는데 연봉을 더 높게 줘야 되는 좀 비효율적인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 석사생만큼의 아웃풋을 내가 낼 수 있다라는 게 학사생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네. 대부분의 석학들 여러분들이 내가 석사생들이랑 어떻게 경쟁해라는 생각이 들 텐데 완전히 밀접하게 반도체 연구만을 석학으로 했던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석학 연구를 원하는 측면으로만 하지 않고 굉장히 좀 다른 방향, 예를 들면 전기 쪽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또 인베디드 시스템 쪽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AI나 뭐 빅데이터로 했다든지 굉장히 나뉘어져 있고 그 나뉘어져 있는 전문성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굉장히 편협하게 네. 폭을 좁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학사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직무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기간 준비하는 시간이 절대 허튼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석사생들과 대비했을 때 내가 좀 더 그 직무에 맞는 스펙이나 그 직무에 맞는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주눅들지 마시고요. 근데 전자공학 전공한 분들 아무래도 유망 산업인 반도체 쪽 참 맞아요.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지원을 좀 확장해 본다면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반도체 외에도 전자공학과 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유망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배터리 산업 쪽을 이제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전기차의 발전 그리고 연료 전지 등 이 전지 쪽에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 산업 대표적으로 들어보자면은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등의 그런 배터리 산업 쪽을 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쪽에서도 이런 그 전기 전자공학과 이런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어떤 SOC 공기업 그 중에서도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들인 발전 계열사들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방의 공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방의 에너지공사라든지 지방시설공단 이런 쪽에서 어떤 설비 유지 보수 그리고 전기 전자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으니 너무 사기업 쪽으로 지금 본인이 희망하는 반도체 쪽으로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가실 수 있다는 거를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프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다른 지원할 수 있는 폭은 홍쌤 말씀처럼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고 추가적으로 뭐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 관련해 가지고 IoT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차까지 또 넘볼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이거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은 이유는요. 지금 이분이 학사 시절에 공부를 했던 내용이나 졸업 작품이라든지 졸업 그 논문을 뭘 썼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아무래도 본인이 경험했던 내용들과 그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분 스펙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학회를 하고 갑자기 지금 기술원에 들어가고 그리고서는 또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회로 설계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공통점이 있어 보이지만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는 엄연히 또 다른 분야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있어서 본인이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그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기술이 어떠한 산업군에 접목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지원폭을 넓히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반도체 외에도 지원폭을 좀 넓혀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을 위한 조언 짧게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지금 뭐 이분은 서류부터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분명 서류 통과 되실 거고 필기와 면접까지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서류 통과가 안 된다고 이런 필기와 면접 전형에 대해서 소홀하신다면은 막상 기회가 왔었을 때 이것을 놓칠 수가 있으니 지금부터 미리미리 필기 전형과 면접 전형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프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본인이 했던 경험들이라든지 공부했던 내용들, 특히나 졸업작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런 특히나 이공계 친구들이 연구했던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정리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서류 지원할 때 굉장히 그거 정리하는 거 힘들거든요. 이분도 굉장히 경험이 많으니까 그 경험들이 일관되게 정리되고 하나의 기술을 위해서 어떤 노력으로 일관되게 보이게끔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무래도 서류 합격에 좀 좋은 영향을 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두 분 조언 듣고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아이디 오지훈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더빅스쿨 게시판에 은행 경험 관련 스펙이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사연 만나볼게요. 지방 4년제 상금 계열 그리고 3.68학점 가지고 계시고요. 토스는 레벨 7 그리고 외환 전문역 1종 자격증 가지고 계십니다. 시중은행에서 1년 5개월 파견직 하셨고요. 그리고 금융영업전문가 1회라는 대외 활동을 하셨네요. 계획은 금융 관련 경험, 인턴 등이 더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은행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는 멘토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은행을 목표로 취준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시기는 작년 하반기부터인데요. 꾸준히 필기 공부는 해왔지만 문제는 작년 하반기 은행 서류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파견직으로 일했던 시중은행에서조차 서류에서 떨어졌는데요.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파견직으로 은행 본부에서 사무 일을 했었는데 전혀 이 경험이 은행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걸까요? 두 번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인턴을 지원해서 인턴 경험을 쌓아야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현재 제 스펙에서 어떤 걸 더 쌓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은행을 희망하고 계신 오지훈님의 사연 보셨습니다. 우선 홍 반장님 좀 전반적으로 스펙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은행 파견직으로서 지금 뭐 1년 5개월 이렇게 경험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직무 관련된 외환 전문역 자격증도 갖고 계십니다. 전공도 상경 계열로서 학점 나쁘지 않으시고 은행을 향한 로열티는 충분히 드러난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은행 취업에 있어서 이분의 스펙이 다른 지원자들 대비 월등한 것인가, 경쟁력이 그만큼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상경 계열로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런 은행권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은행권 준비하시는 분들 뭐 인턴도 해보셨고 그리고 자격증 관련된 거 한두 개 정도 갖추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이렇게 스펙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다른 지원자들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뭐 어떤 더 이상의 스펙을 쌓기 어렵다. 그렇다면은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게 잘 다듬어서 이것을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나 기사 자격증, 죄송합니다. 외환 전문역 자격증이 있어. 나 파견직 경력이 있어. 그러니까 나 은행에 적합해. 이런 식의 단순한 접근을 하셨었고 이런 것이 서류 전형에서도 드러났었다면은 당연히 결과가 좋지 못하겠죠. 따라서 이분이 지금 가지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지원자들 대비 좀 차별화되게 좀 다듬는 연습이 좀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스펙을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금융권 취준의 어떤 전설 아닌가요? 이프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해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금융 전문 영업 전문가, 금융 관련 경험들 인턴이 더 필요할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짜 그럼 은행 일을 했다 그리고 은행 관련되어 가지고 준비를 했다라고 보여질까요? 제가 유일하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딱 키워드 한 가지는 네. 자격증이에요. 그 네. 외에 기타 되어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간접적인 내용들이에요. 사실 예를 들면 파견직으로 지금 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편의점 업계에서 일을 한다고 칩시다. 제가 영업관리직을 지원해요. 근데 편의점에 유통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제가 트럭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식품을 갖고 와 가지고 새벽에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편의점에서 영업관리를 잘할 수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와닿지는 않네요. 와닿지는 않죠. 네. 지금 이 사례가 딱 그래요. 1년 반 동안 영업본부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거는 영업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영업 채널이 있고 그 영업 채널에서 백오피스에서 실적 할당이라든지 현재 지금 연락을 돌릴 거라든지 보고사항들을 돌리거나 취합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즉 직접적인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 통해 가지고 은행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어불성설일 수 있어요. 다만 은행업에 대해서 남들보다 이해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좋은 얘기겠죠. 그래서 홍쌤 얘기가 맞는 게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관련된 파견직을 해봐서 혹은 금융영업 전문가를 해봐서가 아니라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잘할 수 있고 나는 왜 은행원이 되고 싶은데 거기에 이런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역순의 구조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러한 부분이 본인의 서류를 탈락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은행 합격에서 가장 큰 변수는요. 여러분들이 인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달라요. 누군가는 경험과 경력을 내가 지원하는 이유로 풀어주지만 대부분의 합격생들은 내가 왜 은행원이 되어야 되는지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줘요. 그게 가장 큰 서류와 면접 합격의 차이점이거든요. 은행원은 인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나의 경력을 연결지을지 아주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저는 의아했던 게 네. 파견직이지만 은행에서 1년 5개월을 근무했다. 그러면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서는 그래도 서류에서는 좀 통과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사례도 실제 있고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탈락을 이 일했던 은행에서조차 탈락했거든요. 네. 이유가 뭘까요? 뭐 정확히 어떤 은행인지 지금 이분이 밝혀주지는 않아가지고 은행의 그런 채용 전형마다 좀 다르게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채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하나은행을 필두로 해서 많은 은행들이 수시 채용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수시 채용으로 전환이 되는 만큼 보다 적은 인력을 채용할 것이고 그에 맞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이런 그 지원자들을 선발을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그 적은 인력 그 좁은 경쟁 속에서 내가 다른 지원자들 대비 나의 전문성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뭐 이분이 파견직으로 일했다 할지라도 어떤 채용이라는 것은 자선이나 어떤 봉사 이런 것이 아니고 엄연히 직무자로서 그런 은행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인데 아무리 이런 그 파견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인심을 베푸는 측면에서 합격을 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겠죠. 따라서 다른 지원자들 대비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았었나. 뭐 기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 역시도 지금 뭐 취업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뭐 파견직으로 근무하면서 내가 정말 은행만 희망해서 은행 소수에만 몇 군데 지원해봤다라고 한다면은 서류 전형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부족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서류 전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홍쌤 얘기 받고 솔직하게 이프로님 왜 안 됐다고 솔직하게. 보세요? 앞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이게 그 은행 본부에서 일했다라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파견직이라는 것 자체가 뉘앙스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직접 뭔가 알바생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피크타임을 뽑는다 그러면 직접 채용이라고 해요. 근데 파견직이라고 한다면 은행 타이틀을 달고선 일하는 게 아니라 외주 업체에서 고용을 해서 은행으로 보낸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력서를 썼거나 아니면 경력기술서나 경력증명서를 썼을 때 분명히 일은 은행 관련 본부 일이었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소속 기관이 분명히 은행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본인이 로열티를 엄청나게 강조한다고 자랑을 했겠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소속 기관이 달랐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금융영업 전문가 이게 사실은 대부분 다 은행에서 하는 일도 아니거든요. 보통은 이제 금융영업 전문가라고 하는 이러한 코스들은요 대부분 다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사 설계사들을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 일환으로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공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은행원이라든지 인사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금융권 전반으로 다 지원하는 거지 은행원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인가 이런 거에 대해 또 퀘스천 마크가 들 수 있어요. 지금은 로열티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은행 채용이라는 게 굉장히 수시 채용으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 수시 채용이라는 건 직무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은행원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행 안에서 내가 개인 금융을 할 것인지 기업 금융을 할 것인지 IB를 할 것인지 자금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본인이 쌓아야 되는 스펙이나 역량들이 굉장히 달라요. 지금은 아주 제너럴한 굉장히 넓은 축의 지원이라든지 연습을 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직무를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더 고도화되어 있는 인턴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같은 노력들을 더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쌤 바로 이어서 이분이 은행 취업을 원하는데 안 그래도 질문을 주셨어요. 뭐 스펙을 더 쌓아야 하나? 아니면 인턴을 지원을 해야 하냐? 이거를 좀 고민하고 계신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베컴이 난 둘 다라는 얘기를 했죠. 네. 전 둘 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인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론 파견직으로 일했던 것들 충분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공백기가 길어지면요,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맞아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괜히 공백기 질문이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1차적으로 인턴 지원은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턴 지원 내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인턴 지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융권 공기업이 됐던 은행이 됐던 계속 지원을 해서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스펙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본인이 일단 직무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아주 높은 확률 지금 외환전문력 1종을 딴 거 보니까 개인금융을 해야 되나 기업금융을 해야 되나 아직까지 그 포커스를 못 둔 것 같거든요. 이 외환전문력 1종이라는 건 둘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인이 PB로 갈지 아니면 기업금융으로 갈지를 포커스를 두시고 거기에 맞춘 자격증이라든지 관련된 자격증 사항들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공부가 되면요, 왜 좋냐면 자연스럽게 서류 통과율도 높아질 뿐더러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을 갔을 때 그 필기시험의 경제경영 파트나 본인이 지금 공부했던 자격증 사항들의 내용들이나 중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서류 합격뿐만 아니라 필기시험에서도 당락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좀 내가 어느 분야로 전문으로 할지 그 직무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분이 계속 은행만 지원을 하고 계신데 혹시 뭐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지 홍 반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뭐 시중은행에서 지금 파견직까지 일을 했었으면은 당연히 1금융권 은행만을 지금 위주로 지원을 하실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공종산업 내에서 좀 그 지원을 확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2금융권, 뭐 증권사라든지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지원을 확장을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 직무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장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은행원이라고 한다면은 영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그 성향이 강한데 사기업이나 일반 대기업에서의 그런 영업관리 직군으로도 지원을 확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은행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필기 전형 준비할 때 NCS를 같이 준비를 하시게 될 텐데 그렇다면은 또 공공기관 지원 안 하시면 섭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은행 어떤 파견직 근무하시면서 어떤 뭐 고객을 응대를 한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반 공공기관의 사무행정 쪽으로도 지원을 확장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을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프로님부터. 일단은 직무 선택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개인금융으로 하고 기업금융을 하고 이거 포커스를 못 두고 있으니까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는 거고 본인이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 스펙을 쌓고 나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은행 외에 지원할 기관도 보여요. 기업금융으로 포커스를 두면 은행뿐만 아니라 캐피탈사라든지 아니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같이 공기업 기금회사들까지도 지원이 가능해질 거고 WM으로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증권사라든지 보험사, 나중에 가가지고는 국민연금관리공단까지도 지원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직무를 잡고 나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지원해야 되는 분야와 산업군 그리고 포지션이 보이기 때문에 직무 선정부터 우선적으로 하세요. 은행원이 아니라 은행 안에서의 어떤 직무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네, 이어서 그럼 홍 반장님도 부탁드릴게요. 네, 경험 활용 아까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견직 경험이 진짜 나의 강점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업무들을 했었고 그 업무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배웠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희망하는 은행원으로서 직무자로서는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다듬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분이 원하시는 은행 저희도 가기를 바라지만 지금 서류 전형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행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원 확장하셔가지고 나중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은행을 포기를 하게 되더라도 내가 어느 곳을 갈 수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작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